다음에 후두 가동화입니다. 삼킴 동안에 기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두 가동화를 사용하는데요. 식사를 시도하기 전에 후두의 가동화를 수행해서 후두 근육을 활성화시키면 식사 동안의 기침이나 흡인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의 양 측면에 얼음 조각이나 얼음 막대를 이용해서 위아래 방향으로 빠르게 적용한 후에 후두의 움직임을 돕는데요. 때로는 턱 아래에 후두 근육에 진동 자극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바이브레이터 같은 걸로 진동을 주기도 합니다. 자, 때로는 치료사가 엄지손가락들 사이에 후두를 부드럽게 잡고 후두를 옆에서 옆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죠. 그다음 호흡 운동이 있습니다. 기침하고 말하고 삼키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호흡 운동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호흡 운동을 한다면 결국 상부식도 조인근의 움직임이나 후두 움직임을 강화시킬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삼키는 동안에 영구개가 잘 수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후두를 잘 닫아두어서 흡인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 중에 리 실버만 운동, 보이스 테라피 정도만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원론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예,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들은 리 실버만 보이스 테라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이용한 삼킴 치료에서도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면 자, 전기자극 치료가 삼킴 장애 환자들에게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물리치료에서는 FES라고 그러는데요. 자, 기능적 전기치료라고 그러죠. 자, 근데 이게 삼킴 장애를 위한 이 경부근육 전기자극 치료를 NMES라고 합니다. 이 장비명으로는 바이탈 스팀이라고 바이탈 스팀 회사에서 만든 기계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특허도 그걸로 나왔고요. 근데 좀 때로는 그 삼킴장애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 바이탈 스팀하고요, NMES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물리치료사분들은 NMES랑 FES가 또 서로 같은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다릅니다.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바이탈 스팀이 NMES 똑같은 거예요. 제품명이 바이탈 스팀이고 공식 명칭이 NMES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자극 치료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FS라고 하는 전기자극 치료는 보면 통증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근육 활동을 증가시키고요. 상처를 회복시키고 뇌졸중 후의 감각 운동의 회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자, 뇌손상에서 중추신경계 조절력이 손상되었지만 삼키는 신경과 근육계는 손상을 입지 않은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 NMS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뇌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없는 근육에 직접적인 전기 자극을 줘서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표면 전기 자극 활성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턱 목불근이나 턱근 목불근 같은 여러 가지 근육의 수축을 일으켜서 솔골을 위쪽으로 앞쪽 정상방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방패 목불근과 함께 작용해서 후두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후두 외부 근육을 자극시켜서요. 후두의 거상 능력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호주에서 NMS 그 서티피케이션을 제가 따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NMS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치료 원리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후두의 상승 작용은 기도를 보호하는 후두 전정의 폐쇄를 돕게 되고요. 자, 장점은 비침습적입니다. 이런 어떤 침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극을 이렇게 근육에게 전달시켜 준다는 게 참 좋은 장점인데 단점은 우리가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삼킴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그 만성기 환자들한테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급성기 삼킴장애 환자들한테 효과가 좀 있다는 연구들도 있는데 만성기 환자들한테 효과가 없다는 논문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NMS에 대해서는 되게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은 치료법인데 저는 최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전통적 치료 기법과 비교했을 때 동등성에서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하는 메타 연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심장 그 뭐죠 그
심장 피스를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 전기적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장에 무리를 주겠죠. 그 다음에 서랍계가 있고요.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피드백, 이거 생체 대명기라고 하는데 표면 근전도를 이용한 바이오 피드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긴장도 조절에 대한 자세 조절 훈련이 있는데, 자, 뭐 보바스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데 이건 참고 삼아 보시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분들이 사실은 주로 담당하는 부분이라서요.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NF 역시 마찬가지죠.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분들이 좀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 수용성 감각 촉진 기법을 우리가 PNF라고 하죠. 참고 삼아 보시고요. 자, 신체 및 구강 안면 조절 치료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증상에 따라서는 구강 준비 단계나 구강 단계의 삼킴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 입을 다물고 있어도 구강 압력을 형성할 수가 없으니까 입 밖으로 음식물이 흘려지게 될 텐데요. 침이나 이런 것들이. 자, 이럴 때는 재활치료 전략을 사용해서 볼이나 입술의 감각을 자극시키고요. 볼과 입술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또는 보상 전략으로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기울이거나 하는 자세 변화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음식 덩이를 모아서 덩어리를 만들지 못하는, 자, 우리가 구강 준비 단계에서는 이 볼루스라고 하는 음식 덩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못 만들면 뭐가 문제일까요? 턱도 문제지만 혀의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겁니다. 혀가 적절히 타액을 섞어줘서 음식물 덩어리엔 볼루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활치료 전략으로는 음식 조절 훈련을 한다든지 음식 덩이를 물고 있는 훈련을 한다든지 혀에 감각 자극을 주는 훈련을 시행합니다. 자, 보상 전략으로는 음식 덩이 위치를 삼키기 쉬운 위치로 조절하고 자세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쓰고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삼킨 준비가 될 때까지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여서 구강 앞쪽에 음식 덩이를 갖고 있게 해서 어느 한쪽에 측면고랑으로 음식 덩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자, 음식 덩이를 잘게 부수지 못한다는 건 턱의 문제죠. 예, 잘게 부숴서 이제 침하고 섞어서 해야 되는데 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래 턱의 운동 범위가 저하된 것을 우리가 이제 대변하는 것이고요. 아래 턱을 적절하게 움직이기 위한 근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저항 운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음식을 모으거나 뒤로 이동시키지 못하다는 건 역시 혀의 운동 범위나 근력 감각이 저하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앞쪽이나 측면 고랑에 끼거나 구강 바닥에 고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되고요. 자, 음식을 구강 밖으로 밀어내는 경우도 혀 밀어내기 반사가 너무 강한 경우인데, 자, 한번 이 수업 자료를 보시고요. 어떤 것들 쓰셔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런 내용들을 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네. 자, 미성수 유출이 발생되는 경우까지. 자, 미성수 유출이 발생된다는 건 결국은 영구계가 음식을 혀에서 조작하고 있는 동안에 혀의 뒷부분으로 하강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전략인 것이니까요. 재활치료 전략은 혀의 기저부 운동이나 온도 감각 자극을 시행해서 삼킨 반사를 유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보상 전략으로는 점도가 높은 음식으로 시계를 변형하거나 고개 숙인 자세를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두 단계 증상별 보상 전략과 재활치료 기법을 몇 개만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덩이를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삼키는 경우에는 삼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거나 삼킬 때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자, 보상 전략으로는 힘껏 삼킴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키는 거에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서 쥐어짜듯이 삼키는 힘껏 삼킴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또 간접적인 치료 전략을 사용해서 공기를 삼키게 함으로써 삼키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니까요. 공기를 이렇게 삼키게 함으로써 음식덩이에 대한 볼륨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환자한테 직접 치료를 쓰게 되면 이분들이 더 두려워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기를 마른 침을 삼키게 한다든지 마른 공기를 삼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통증이 있다면 원인이 다른 통증이라면 그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코로 역류되는 경우에는 음식덩이가 혀에서 인두를 통과할 때 연구개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활치료 전략으로는 혀의 기저부나 연구개 운동을 하면 됩니다. 자, 보상 전략은 삼킬 때 코를 막아서 비강 쪽으로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삼키기 전에 기침을 한다라는 것은 인두삼킴이 유발이 지연돼서 미성수 유출이 발생했고요. 그로 인해서 음식물이 기도로 흡입되었기 때문에 삼키기 전에 기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재활치료 전략은 온도 촉각 자극하고 영구개 운동을 같이 시행하면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보상 전략으로는 이런 경우엔 성문이 삼킴이나 매뉴버를 적용해서 음식의 정도를 높이거나 턱 내리기 자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좀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 이런 환자들에게는 이런 치료법을 써라라는 게 지금 이렇게 매뉴얼처럼 효과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교재에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삼키는 도중에 치료한다. 이것도 삼키는 도중에 기도보호가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흡인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재활치료 효과적이냐? 쉐이커 운동이나 기도 폐쇄, 성대 내전, 가성대 강화 운동, 리실버만 성대 치료 전략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상 전략은 맨델슨 매뉴버나 성문이 삼킴, 최대 성문이 삼킴 매뉴버를 적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턱 내리기 자세 이런 것들이 삼키는 도중에 기침이 발생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키고 난 후에 기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삼킨 후에 완전하게 인두로 유입되지 않고 후두개공이나 이상동에 남아있던 음식이 호흡을 하게 되면 후두개가 열리게 되고 기도로 음식물이 유입되면서 기침이나 사례를 걸리게 되는데요. 자, 이때 효과적인 재활치료법은 뭐가 있느냐? 혀의 기저부와 인두의 수축력을 강화시키는 마사코 매뉴버가 있고요. 또 힘껏 삼킴 등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쉐이커나 기도 폐쇄, 성대 내전, 가성대 강화 운동, 리실버만 성대 치료 전략 이런 것들이 삼키고 난 후에 기침하는 이런 흡인 환자한테 대표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재활치료 전략입니다. 자, 보상 전략으로는요. 자, 멱살 잡는 맨델슨 잊지 마셔야겠죠. 맨델슨 매뉴버나 성문이 삼킴, 최대 성문이 삼킴 매뉴버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글거리는 목소리로 변하거나 목에서 이물감이 느껴진다. 이거 대표적인 흡인 증상이죠. 또는 침습 증상입니다. 자, 왜 그러냐? 삼킬 때 후두 운동이 부적절해서 기도 입구가 약간 열린 채로 있었기 때문에 성대 주변에 음식물이 유입된 결과 이러한 목소리 변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또는요, 기도 폐쇄를 위한 목불 연골의 움직임이 부적절해서 너무 천천히 움직이면 이물질이 느껴지겠죠. 통과돼서. 자, 재활치료 전략으로는요, 후두 강화 운동. 후두 술진이니까 후두 강화 운동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쉐이커 운동, 기도 폐쇄 운동, 성대 내전 운동, 가성대 강화 운동을 하고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게 성대를 꽉 닫아줘야 되니까, 틈 없이 닫아줘야 되니까, 리실버만 성대 치료 전략, 리실버만 보이스 테라피, LSVT가 이때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보상 전략으로는요, 자, 맨델슨 매뉴버나 성문이 삼킴, 최대 성문이 삼킴 매뉴버, 그다음에 턱 내리기 자세 이런 것들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지금 이 증상별로 이게 치료법이 이렇게 정리가 효과적인 치료법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치료법을 잘 암기라기보다 이렇게 정리해서 실제 환자들이 왔을 때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침을 해서 목소리가 변하고 목에서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뭐 가성대 강화 운동이라든지 기도 폐쇄 운동이라든지 네, 리실버만 운동을 뭐 사용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VFS 결과 삼킨 후에 양쪽 후두 계곡에 잔여물이 남아 있다면 네, 이거는 혀의 기저부 수축력 문제입니다. 자, 혀의 기저부와 후인두벽의 접촉이 부족하니까요. 이것을 강화시켜준 재활치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혀 기저부 운동이나 마사코 매뉴버를 적용하면 우리가 혀 기저부 강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온도 촉각 자극을 이용해서 음식물 삼키는 전구기 활동 쪽의 감각을 자극시켜줍니다. 자, 보상 전략은 힘껏 삼킴이나 반복 삼킴 매뉴버를 적용하게 되고요. 턱 내리기 자세 같은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인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간접 전략을 사용해라 라는 어떤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VFSS를 했는데 삼킨 후에 후두 계곡의 한쪽에만 잔여물이 남아있는 경우, 자, 편측 잔여물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이거는 편측의 혀 기저부가 저하되어 있거나 인두 수축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원인 결과가 뚜렷합니다. 자, 재활치료 전략은 힘껏 삼킴이나 반복 삼킴, 맨델스 매뉴버를 적용하면 되고요. 마비축으로 고개 돌리기나 비마비축으로 고개 기울이기를 통해서 자세 변화라든지 음식의 농도 조절,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VFSS 결과 삼킨 후에 양쪽 이상동에 잔여물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거는 후두 앞쪽 운동이 저하되어 있거나 반지 인두근의 기능 장애로 이런 양쪽 이상동에 잔여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도 입구에 협장이 있는 경우에는 재활치료 전략은 혀의 기저부에 강화 운동이나 쉐이크 운동을 하거나 마사코 매뉴버를 이때 적용하면 좋습니다. 자, 또한 기본적으로 온도 촉각 자극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자, 이런 양쪽 이상동의 잔여물이 있는 경우에 또 보상 전략으로는 성문이 삼킴이나 힘껏 삼킴이나 반복 삼킴이나 맨델스 매뉴버를 이용하거나 턱 내리기 자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 남았는데요. 자, 또 VFSS를 영상 검사를 했는데 삼킨 후에 한쪽 인두와 이상동에만 잔여물이 남아있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쪽 인두와 인두벽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잔여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재활치료 전략은 혀 기저부 운동이나 쉐이커 운동, 마사코 매뉴버가 되겠고요. 자, 보상 전략으로는 어떤 걸 쓰시면 되느냐? 성문이 삼킴이나 힘껏 삼킴, 반복 삼킴, 맨델슨 매뉴버를 적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비축으로 고개 돌리기와 비마비축으로 고개 기울이기를 통해서 자세를 변화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VFSS 결과 잔여물질 인두벽에 남아있는 경우, 인두벽에 남아있는 경우는 양측의 인두 수축의 운동이 감소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원인은 이렇습니다. 반지인두균의 기능장애로 인해서 혀 기저부의 뒤쪽 운동이 저하되어 있거나요. 인두벽 운동이 저하되어 있거나 후두 상승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흉터 조직이나 인두 주머니가 생긴 경우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재활치료 전략은요. 마사코 매뉴버와 혀 기저부 운동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고요. 보상 전략으로는 성문이 삼킴이나 힘껏 삼킴, 반복 삼킴 매뉴버를 적용해서 음식을 조절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케이스별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치료가 효과적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길게 또 장황한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소 지루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실제 임상에서 삼킴장애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정말 이 정확한 아주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실제 이러한 유형의 환자들이 왔을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의 관리인데요. 이것은 그냥 눈으로 한번 조금 보시면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감염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뭐 기도 흡인이 생긴다면 하임리 매뉴버라는 걸 통해서 기도 폐쇄가 생긴다면
응급처치도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네, 상킴장애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치료 내용을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어떤 데몰리 세션도 없이요 본다는 건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재활 치료는 실제로 한번 데모를 해보셔야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눈으로 이론적으로만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동영상 강의의 어떤 특성상 또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핵심적인 내용만 좀 추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자, 이로써 치료 파트는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각각의 유형별로 이제 나눠서 원인과 특성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